네, 기업 입장에서는 자본 확충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신규로 채권 발행하고 신규로 주식 발행하게 되면 이제 주식을 신규로 발행하는 거를 보통 우리가 유상증자라고 하죠. 그러면 당연히 자본 구조가 변화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자본 구조가 자기 자본 대비해서 부채 비율이라고 하는 게 당연히 그 변화가 되겠고요. 자, 또 하나는 그 이 뭔가 또 자본 구조의 변경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하는 이제 몇 가지 좀 이슈들이 있겠는데, 자, 자본 구조 변경되는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 이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은 유상증자하면서 신주를 발행을 하는 거니까, 발행을 하면서 판매 대금이 주식 판매 대금이 당연히 기업으로 유입이 되는 그런 자본 확충이겠고요. 자, 반면에 그 또 회계적인 측면에서 이게 그 어떤 변화만 있는 것도 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본금에 해당되는 거냐 또 그렇지 않은 자기 자본에서, 그래서 소위 그 이 무상증자 또는 주식 배당 뭐 이런 것들이 바로 또 거기에 해당이 되겠고요. 자, 때에 따라서는 이미 발행된 주식을 이 저 되사기도 합니다. 이거 보통 우리가 자사주 매입, 스탁 리퍼처스라고 하는데, 자, 그리고 되사고 나서 되사한 거를 그냥 보유할 수도 있고 또는 소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주식 이익 소각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냥 남는 이익을 갖고 이 당기순이익이 남으면 보통 그걸 이제 주주들한테 배당으로 그 분배를 하면 되는데, 요거 이제 배당으로 분배를 할 거냐 아니면 주식을 자기네 주식을 사서 주가를 띄워서 주주들에게 그 이익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해줄 거냐, 요런 이제 의사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은 이익금을 갖고 그 이 당기순이익을 갖고 그 두 가지 방식을, 크게 두 가지 방식, 배당을 주거나 자사주 매입을 하거나 두 가지 방식으로 주주들에게 그 이익을 배분을 하게 되죠. 자, 배당으로 주게 되면은 이제 주주들 입장에서 세금을 내야 되는 거고, 자사주 매입을 하면은 결국 주가가 뜨게 되고, 주가가 뜨는 것만큼 결국 주주가 이익을 보게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또 세금이 안 붙겠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보통 유통시장 거래에 대해서는 그 이 주식이 또 소액 거래에 대해서 없으니까, 대주주 외에는. 그래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장단점들 고려를 해서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을 할 거냐 배당으로 줄 거냐의 그런 의사 결정을 하기도 하고, 자, 자사주 매입해서 이거를 뭐 때에 따라서는 뭐 소각하기도 하지만 인수합병 과정에서는 이걸 갖고 뭐 분할하기도 하고 또 병합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그 이 어떤 행위를 하느냐, 특히 이제 주식을 갖고 그 발행을 해서 또는 되사서 어떤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자본 구조가 변경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또는 그 실질적인 어떤 자본구조 변경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회계적으로 표면적인 어떤 자본구조 변경만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겠습니다. 자, 주식을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유형으로 좀 구분을 해보겠는데, 크게는 이제 보통주하고 우선주가 되겠죠. 우리 보통 주식하면은 보통주, 커먼스탁 얘기하는 거, 커먼스탁 커머셜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주식에 관련된 여러 가지 특징, 뭐 장점, 단점, 이거 전부 다 뭐에 해당하는 보통주에 해당을 하는 거고, 자, 우선주는 앞서 우리가 공부했듯이 CBBW 후순위채와 함께 하이브리드한 증권이고 메자닌한 증권이에요. 이 프리퍼드 쉐어. 그러니까 우선주주가 보통주주보다 선순위 더 우선 되니까 우선주, 이 프리퍼드 쉐어, 프리퍼드 스탁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익을 배당을 할 때도 우선주주 먼저, 그리고 기업이 파산해서 청산을 할 때도 물론 우선주주까지 내려올 재산은 없겠지만은 혹시 있다면은 보통주주보다는 우선주주 먼저 배분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이 손익 측면에서 당연히 이제 그 보통 주주보다 앞서 있다라고 해서 우선주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작년에 못 줬던 그 배당을 줘야 된다든가, 그래서 배당은 어느 정도 줘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일정 배당률 같은 게 또 정해져 있단 말이죠. 또 때에 따라서는 이게 상한전 우선주, 전환 우선주라고 해서 전환권을 행사하면은 보통주가 된다거나, 또 어떤 만기가 있어가지고 주식은 만기가 없는 건데 만기가 있어서 상환을 해야 된다거나 만기 얼마로, 뭐 이런 그 우선주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 이제 상환 전환 우선주라고 해서 이런 것들이 많이 또 특히 이제 벤처기업들 발행이 되고 벤처 캐피탈들이 이런 그 상환 전환 우선주에다가 많이 투자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우선주는 말이 주식이고 회계적으로도 주식으로 취급하고 회계적으로도 자기 자본의 증가되는 걸 그렇게 취급을 하지만, 경제적인 실질은 본질적인 그 이 면모는 채권에 가깝다.
채권에. 그래서 우선주, CBPW 이런 게 뭔가 채권 같기도 하고 주식 같기도 하고 그런 그 이 하이브리드한 메자닌이나 그런 증권들인데, 자 우선주도 당연히 그런 메자닌이나 증권에 들어가고, 굳이 이게 주식이냐 채권이냐를 따지자고 하면은 주로 채권에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보통 우리가 주식, 주주 하면 전부 다 별다른 얘기가 없으면 전부 다 보통주, 보통주식, 보통주주를 얘기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주는 이 보통 우리가 종류형 발행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현대차가 발행한 우선주가 여러 종류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차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 거래소 이 005380 이 거래소 코드, 증권 상장 코드가 있는데, 현대차 005380 이거 하면 현대차 보통주 얘기하는 거고, 현대차 주식이 얼마인지 이거 한번 검색을 해보면 현대차도 있고 현대차 EUB, 3우B, 현대차 우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그럼 우선주가 EUB도 우선주고 3우B도 우선주고 우도 다 우선주인데, 이게 종류가 다 다른 거예요. 종류가 다 다르다. 자 종류가 다 다르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대차대조표를 보면은, 자 대차대조표에서 우리가 대변과 차변에서 자 보통주가 있고 우선주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우선주의 종류를 우선주 A, 우선주 B, 뭐 우선주 C 이렇게 다 나눌 수가 있고, 이 각각의 조건들이 다 어떻다? 각각의 조건들이 다 다르다. 다 다르다. 자 은행 대출도 은행 대출 A가 있고 은행 대출 B가 있고, 하나는 하나은행에서 빌렸고 하나는 신한은행에서 빌렸고, 이런 게 다 다를 수가 있죠. 자 채권 A가 있고 채권 B가 있고, 이건 10년 전에 발행한 채권이고 이건 5년 전에 발행한 채권이고 이건 방금 전에 발행한 채권이고, 다 종류형은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우선주도 종류형으로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하지만 보통주만큼은 보통주 A가 있고 보통주 B가 있고 보통주 C가 있고, 그러니까 1980년도에 발행된 거는 A고 1990년도에 발행된 건 B고 지금 방금 발행된 건 C고, 이게 아니야. 보통주는 언제 발행되든지 간에 전부 다 계약 조건이 다 동일한, 전부 다 동일한 하나의 증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1980년도에 발행한 일주나 어제 발행한 일주나 다 같은 일주의 보통주다. 그래서 보통주는 우리가 종류형으로 발행을 할 수가 없고, 보통주 한 주당 의결권은 1주 1의결권이다 라고 하는 게 상법상의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기업들은 보통주 A, 보통주 B, 보통주 C를 발행할 수 있게 해가지고, 종류형으로 발행할 수 있게 해가지고, A는 뭐 예를 들어서 1주 1의결권, B는 뭐 1주 10의결권, C는 1주 1000의결권, 이런 차등 의결권 주식 제도를 도입하자 라고 하는 주장들이 있는데, 하여튼 우리나라 상법에서 기본적으로 그거는 금지다. 자 반면에 미국이나 유럽은 그게 된다 안 된다? 보통주를 종류형으로 발행해서 소위 차등 의결권 주식을 발행하는 게 됩니다. 돼요. 자 그리고 그 이제 우선주에 따라서 그 배당을 누적적으로 받냐 비누적적으로 받느냐, 또는 그 이 일부 의사결정에 참가를 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또 전환되느냐 안 되느냐, 상환되느냐 안 되느냐 등등 여러 가지 조건을 달리해서 발행을 할 수가 있겠고, 그래서 보통주하고는 달리 클래스 A 클래스냐 B 클래스냐, 다시 종류형 증권, 종류형 주식을 우선주는 발행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자 회계적으로는 자기 자본은 취급돼서 부채 비율을 낮춥니다. 우선주를 발행을 하게 되면은. 그래서 예전에 우선주는 보통 또 의결권이 없기 때문에 그 대기업 오너들이 1980년대 90년대에 자본 확충을 해야 되겠고, 의결권 줄어드는 거는 싫고 하니까 자기 자본 늘리기 위해서 보통 우선주를 많이 발행을 했어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 주식시장에서 삼성전자 우, 현대차 우 등과 같은 대기업들의 이 우자 들어가는 그 주식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이미 꽤 그 1980년대 90년대에 발행됐던 그런 우선주들이 되겠는데, 자 그래서 그 회계적으로는 부채 비율을 낮추고 자기 자본을 늘리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겉보기로는 재무적으로 안정이 되어 보이지만, 사실 우선주는 채권적인 성격에 가깝습니다. 채권적인 성격에. 왜 그러냐? 무엇보다도 이제 자 일단 배당은 누구부터 해야 되는 거고, 배당은 자 우리가 배당 이전에 이자 먼저 줘야 돼, 채권자 먼저 줘야 되듯이, 배당도 누구 먼저? 우선주주 먼저 줘야 되기 때문에 채권적인 권리랑 비슷할 수 있다는 거고, 자 또 하나는 이게 배당은 하면 그만이고 안 하면 하면 좋고 안 하면 그만인 건데, 우선주주는 그 계약 조건에 따라서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근데 어느 해는 못했다, 그럼 다음에 가서 작년에 못했던 것도 해주고 해야 된다, 이런 조건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그 어떤 그 고정적인 이득을 줘야 되는, 지급해야 되는 그런 그 채권적인 성격에 상당히 가깝다. 하지만 회계적으로는 자기 자본이기 때문에 부도 개념 있다 없다? 없겠습니다. 자 우선주가 여러 가지 용도로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벤처 캐피탈 펀드가 벤처 기업에다가 그 자본 공여를 할 때 채권 사주느냐 아니면 대출해 주느냐 아니면 주식 사주느냐 하는 그런 문제인데 그 자본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 게 벤처 캐피탈들이 주로 많이 활용을 하는 게 CBBW 그리고 또는 상환 전환 우선주예요. 최근에 우리나라 이 벤처 캐피탈 시장을 보면은 그래서 전환 우선주는 그 전환 사채처럼 전환권 행사하면은 채권이 보통주가 되는 거고 이 전환 우선주는 그 우선주가 전환권 행사해서 우선주가 보통주로 바뀌는 거고 상환 우선주는 채권처럼 만기가 있어가지고 만기 때 얼마 지급하고 그 계약을 끝내야 되는 거 일종의 만기에 채권 상환하는 것과 비슷한 그런 방식이 되겠고요. 요 두 개가 다 되는 게 그 상환 전환 우선주고 요거랑 CBBW 이런 데다가 많이 투자들을 하고 있고요. 훨씬 더 어떤 금융 계약상의 플렉서빌리티가 유연성이 높다 이거죠 우선주가. 그래서 10여 년 전에 2008년도 글로벌 금융 위기 때도 미국 정부가 금융기관 파산 또는 파산 직전의 금융기관들 그때 페니맥, 프레디맥 뿐만 아니라 민간 금융기관 AIG, CT 그리고 자동차 회사 포드, GM, 크라이슬러 뭐 이런 회사를 다 망했는데 그때 그 공적자금 구제금융 할 때 주로 신규로 그 기업이 우선주를 발행을 하고 그 우선주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자본 공여를 해준 바가 있고요. 자,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그 대기업들 뭐 대우조선해양이라든가 뭐 한진해운이라든가 이런 기업들 중에서도 또 공적자금 투입할 때 아마 우선주를 산업은행이 매입하는 방식으로 그런 방식으로 이제 그 자본 공여가 이루어진 그런 사례도 있을 겁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자, 우선주는 보통 사실 우선주가 그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론적으로는 보통주보다 가격이 더 높아야 됩니다. 근데 보통 우리나라 우선주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이 무의결권주예요. 그래서 의결권이 없어. 그래서 그 의결권의 가치, 이 보통 우리가 의결권 프리미엄, 보팅 프리미엄이라고 하는데, 자, 의결권의 가치가 반영이 돼서 보통 이제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가 우선순위, 보통주보다 우선순위고 보통 이제 배당률에서도 1% 포인트 더 높게 받는 우선주가 많은데, 자, 그런 그 우월한 조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결권이 없다는 이유로 보통주보다 우선주가 가격이 쌉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투자를 하는데 내가 돈이 4만 원밖에 없어. 근데 지금 보통주는 5만 원이야. 그럼 한 주도 못 사는 거죠. 근데 살펴보니까 삼성전자 우선주가 4만 원에 그럼 한 주 살 수가 있어요. 그럼 삼성전자 보통주에 투자하나 삼성전자 우선주에 투자하나 투자 수익률은 어떨까? 비슷하겠죠. 둘 간에 99%의 거의 강력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은 매우 당연합니다. 우리가 앞서 현물과 선물 간에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했듯이 보통주와 우선주도 당연히 강한 상관관계가 있게 된다. 다만 이유는 명확하진 않지만 우선주가 싸요. 의결권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의결권이 그렇게 비싸냐?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는 보통 아마 한 그 우선주가 보통주 가격이 한 70% 80% 정도 될 텐데 의결권이 그럼 소액 투자자들이 아무 관심도 없는 의결권이 무려 그 보통주의 30%나 차지하고 있는 거냐? 뭐 이런 이슈가 있는데 뭐 설명하기 쉽지가 않죠. 어찌 됐던지 간에 우선주가 더 싸고 보통주의 유동성보다는 우선주의 유동성이 좀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주가 훨씬 더 우선주보다 원활하게 매수하는 사람, 매도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죠. 훨씬 더 원활하게 시장에서 거래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보통주, 우선주 나눠가지고 거래 대금을 비교를 해보세요. 하면은 우선주보다 보통주 쪽에 평균적인 그 거래 규모가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기타 액면가가 있는 액면주, 또 액면가가 없는 그 무액면주 이런 게 있는데, 자, 우리나라는 사실 액면가가 별 의미가 없어요. 이게 액면가 5,000원 발행되면 뭐해? 지금 뭐 다 주식시장에 시가는 뭐 다 4만 원, 5만 원, 어떤 건 막 100만 원 뭐 이렇게 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액면가가 있다는 것 자체가 별 의미가 없는데, 하여튼 우리나라는 제도상, 상법상 또 회계에 관련된 그 여러 가지 제도상 액면가를 기재를 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시가가 중요한 것이 사실 액면가라는 것이 크게 중요할 리가 없어요. 둘 간에 당연히 괴리가 되는 거고.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보통 무액면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권의 소위 주금액이 기재되지 않고 액면가가 없는 그런 주식이 바로
무액면주인데 하여튼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게 제도적으로 안 되고요. 자, 의결권이 있는 주식과 의결권이 없는 주식인데 보통주라는 기본적으로 1주 1 의결권이 있고 우선주는 다 100% 무의결권주가 아니라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있을 수도 있고 또 이 뭔가 경영 상황에 따라서 3년간 배당 안 주면은 우선주의 의결권이 살아나서 보통주가 된다라든가 또는 우선주의 의결권이 생겨난다든가 이런 조건이 들어가 있는 그런 우선주 계약도 있을 수가 있다. 자, 또 하나 유상증자, 무상증자 할 때 유상주, 무상주가 있겠는데 추가적인 자본금 납입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에 따라서 유상주냐 무상주냐로 나누게 되고 자, 주주 명부가 사실 워낙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주주 명부가 사실 이 의미가 없는 건데 이걸 지금 증권거래소 말고 그 옆에 있는 증권예탁결제원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서 다 관리를 하고 있죠. 주주가 누구신지에 대해서는. 자, 그래서 기명 주식이 있고 무기명 주식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주식시장 하면 우리가 지금 앞서 봤듯이 장내 거래소 시장이 있어요. 보통 우리 유가증권 시장, 코스닥 시장, 코넥스 시장. 외국 기업도 여기 상장을 합니다. 자, 장외 주식시장이 있는데 여기에 또 KOTC가 또 일부 있고 이 시장도 보통 주식시장 하면은 이걸 얘기하지만 여기서 사실 벤처기업 발굴이 되는 거죠. 그래서 프라이빗 에쿼티 마켓 또는 벤처 캐피탈 마켓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자, 해외 또 우리가 또 투자자 입장에서는 장내 거래소 시장, 장외 주식시장 또는 KOTC 포함한 그리고 해외 주식도 거래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해외 주식시장도 역시 해외 주식시장도 있고 또 해외에서는 이 거래소 중에 또 ATS 역할을 하는데 통해서 또 거래를 할 수도 있고 또 해외 장외 주식시장 이런 것도 있는데 국내 일반 투자자가 이 시장에다 투자를 하기는 대단히 어렵겠죠. 보통 우리가 해외 주식시장 투자를 하려면은 우리가 증권사 통해 가지고 내가 직접적으로 직구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증권사 계좌 터서 증권사 계좌 통해서 해외 주식을 거래를 하고 또 해외 주식이다 보니까 증권사가 가져가는 수수료도 좀 세고 뭐 그런 건데 나는 해외에 있는 어떤 장외 주식에다 투자를 하고 싶다. 이건 일반 소액 거래 투자자들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고 해외 일종의 벤처 캐피탈 시장인데 이거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자본 결집 많이 해가지고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뭐 이거는 주로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 각 시장 모두 다 발행시장, 유통시장 다 포함되는 그런 개념이고 앞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IPO하고 거래소 리스팅을 호환적으로 종종 사용하는 경향이 있지만은 이게 엄밀히는 같은 의미는 아니겠습니다. 자, 발행시장에 대해서는 이걸 우리가 뭐 세부적으로 이렇게 잘 알 필요는 없는데 여러분들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한국은행에서 나오는 책자들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나오는 우리나라 금융시장이라고 하는 책자가 있는데 자, 여기서 주식시장, 발행시장 및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시면 되고요. 기타 이 발행시장에서 주식 발행 기업 중요하죠. 또 투자자 또 중요하고 그 중간을 증권사나 투자은행이 또 적절히 또 중개를 해줍니다. 직거래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리고 주식은 발행을 할 때 큰 규모로 발행을 하고 이 불특정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이 막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금융 당국이 규제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쪽 이 주식 발행 공모 발행 특히 공모 발행 사모 발행도 있긴 하지만은 이 공모 발행 시에는 증권 신고서를 작성한다든가 이 투자 설명서를 작성해서 교부를 한다든가 이런 절차들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이 규제에 따라서 그래서 이런 어떤 발행상의 여러 가지 비용과 여러 가지 어떤 법적 절차들이 따르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주식 발행 기업이 해결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이제 증권사에다 맡기는 거죠. 보통 우리가 신문에서 나오는 주관사에다가 맡겨서 다 이 발행 업무를 진행을 하고 그래서 이런 IB의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증권 발행 언더라이팅 그래서 증권사들의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거래소 상장한다. 각 거래소마다 다 상장 규정이 다르다. 자, 그래서 KRX의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 코넥스 시장 전부 다 상장 규정이 다 다르고 반면 일반적으로는 벤처 신생기업을 위한 아까 얘기했던 U마켓 또는 그로스 마켓이 기존의 메이저 마켓 또는 메인 마켓에 비해서 상장 요건은 낮다. 하지만 이게 뭐 질 나쁜 기업들이 잠시 머물러 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벤처 기업들이 연역도 짧고 유형자산이 부족하고 근데 자금 조달은 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벤처기업이 가치가 없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보다 용이하게 그 자본 조달, 상장해서 자본 조달을 할 수가 있게끔 하는 그런 시장이 바로 이런 유로 마켓 또는 그 그로스 마켓이 되겠고요. 그래서 앞서 얘기했듯이 유보드는 2부 리그고 저질 기업이고 메인보드는 1부 리그 우수 기업이다. 이렇게 이해해서는 사실 곤란하다. 그래서 우리 그 벤처 창업 신생 기업들이 성장하는 뭐 좋은 환경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현실은 좀 그런 그 인식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아직도 코스닥 시장에서 많은 그 배임 횡령, 그 주가 조작 등의 그 투자자를 기반하는 그런 행위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훨씬 더 사실 이 코스닥 시장에 좀 그 이 금융 당국과 이 증권 거래소가 규제를 좀 더 강력히 할 필요가 있겠고. 자, 또 하나는 이 우리 유가증권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 주식이 훨씬 더 변동성이 커요. 훨씬 더 위험하다는 얘기죠. 왜 위험하냐? 왜 위험하냐는 일단 신생 기업이고 연역이 짧고 일단 자기네가 가진 유형 자산이 없어서 기업 망해도 뭐 담보로 가져갈 것도 없고, 그리고 지금 당장 수익성도 뭔가 매출은 나오는데 매출은 나오지만은 뭔가 그 이익은 안 나고, 근데 미래에 언젠가는 이익이 날 거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쿠팡도 1조 원씩 하고 10조 원씩 하고 뭐 토스도 몇 조 원씩 한다는 그런 얘기인데, 자, 그런 것들이 어떤 실질적인 실적 근거로 해서 나온 프라이싱이 아니고, 물론 이제 프라이싱은 과거 실적보다 미래가 중요한 거지만, 자, 그 순전히 그 미래에 대한 기대에서 형성된 그런 가격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이 유보드에 있는 그런 그 코스닥에 있는 기업들이 그 코스피에 있는 기업들보다 훨씬 더 변동성이 심하다. 그래서 상당히 고위험인데, 하지만 또 굉장히 고수익을 얻을 수도 있는 기회가 있어요. 이 저 코스닥 시장에서. 그러니까 그 우리 유가증권 시장에 있는 웬만한 기업들 주식 투자해가지고 1년에 30% 수익 나기 굉장히 어렵죠. 30%뭐 어마어마한 수익인데, 하지만 코스닥 시장에서 하여튼 적절히 잘 선별해서 하면은 하여튼 뭐 30% 수익이 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위험 뭐 하여튼 우리가 그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는 거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원리가 있는 거고. 자, 그 KLX에서 어떻게 주식 거래를 하느냐 문제인데, 특히 이제 우리나라 KRX는 직접 개인들이 들어와서 KRX 시스템 통해서 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 HTS가 있어서 증권사가 제공하는 HTS가 있고, 그게 PC랑 모바일에 설치가 되어 있죠.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들어가서 KRX에서 거래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이 증권거래소에 직접 접속하는 게 아니야. 보통 이걸 다이렉트 액세스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이제 중개 기관인 증권사가 있어요. 그렇죠? 증권사에다 우리가 은행 계좌 트듯이 증권 계좌를 터야 되는 거고, 증권 계좌를 트면은 우리가 PC나 모바일에다가 이 그 HTS 트레이딩 시스템, 온라인 트레이딩 시스템을 설치를 해서 들어가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도 할 수 있고 매도도 할 수가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자, 이 증권거래소의 그런 매매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게 국가마다 다 다르고 거래소마다 다 달라요. 우리가 미국을 그대로 따라 한 게 아니라 미국 시스템과 우리나라 시스템은 상당히 다릅니다. 다시 말해서 앞서 얘기했던 NIS나 나스닥에서 거래가 되는 방식하고 우리나라 KRX에서 100% 전자 거래가 되는 방식은 상당히 다르고, 나스닥이나 NIS는 전자 거래가 많이 차지는 하지만 여전히 그 주식 딜러 업체, 그 주로 이제 증권사나 투자은행들이 되겠는데, 그런 딜러 업체들의 영향력이 상당히 지배를 하는 그런 시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KRX의 여러 가지 어떤 매매 관련된 그 매매 거래 시스템 관련된 여러 가지 좀 세부적인 사항들이 있는데, 이걸 뭐 우리가 뭐 달달달 외워가면서까지 공부를 해야 될 건 아니고, 하여튼 거래 종목이 뭐가 있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거래를 하고 매매 체결을 어떻게 하고, 자, 여러 가지 그 체결 주문이 들어왔을 때 주문 또는 호가가 들어왔을 때 어떤 방식으로 체결을 우선순위를 두를 것인지, 자, 그 동시 효과란 무엇인지, 또 효과 단위란 무엇인지, 또 뭔가 시장이 너무 이게 급속하게 급등하거나 급격하게 하락할 때 소위 시장 안정화 장치라고 하는 게 서킷 브레이커,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발동을 하게 되죠. 자, 이런 것들이 뭐가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개장일 뭐 우리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뭐 이런 데 다 안 하고 그래서 국가마다 개장일이 조금씩 달라요. 국가마다 공휴일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르고, 또 하나 우리 일본하고 우리는 완전히 같은 시간대를 쓰지만
자, 미국은 상당히 이 시간대가 다르죠. 또 동부가 다르고 서부가 다르고, 그리고 또 NISE는 또 동부에 있고, 그래서 지금 이 날짜를 맞춰서 뭔가 우리나라 시장의 주가랑 미국의 주가를 날짜를 맞춰서 뭔가 분석을 하는 게 좀 간단치가 않은 일인데, 보통은 이제 지금 저 지금 주로 이제 우리나라 밤 시간에 미국 주식시장이 개장을 할 거고, 그게 다음 날 우리나라 시간으로 다음 날 밤 시간에 거래를 하고, 우리나라 시간 다음 날 아침에 KNX 개장을 할 때 미국 시장 상황이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을 주게 되겠죠. 역으로 우리나라 시장도 미국 시장으로 우리나라가 또 종장하고 그 다음에 또 밤에 열리는 미국 시장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개연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자, 우리나라 시장이 미국 시장에 뭐 특별히 그렇게 영향력을 줄 정도의 그렇게 거대한 시장은 아니겠고, 미국 주식시장에서 거래 상황이 어떠냐, 그래서 주가가 크게 올랐냐 떨어졌느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어떤 코로나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졌느냐, 일단 보통 미국 시장에서 다른 시장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미국 시장이 전 세계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주식 시장이고, 자, 우리나라 시장은 뭐 그렇지는 않겠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시장은 일본 시장 간에 특별한 뭐 어떤 영향 관계가 있느냐? 뭐 특별히 또 영향 관계가 없고요. 반면에 뭐 이런 건 있죠. 뭐 우리도 주로 수출 많이 하는 국가고 일본도 수출 많이 하는 국가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환율이 상대적으로 엔화에 비해서 약세가 되면은 이제 수출이 잘 될 거다라는 믿음이 있고, 그래서 일본보다 좀 수출이 잘 될 거다 그러면은 일본은 좀 주식시장 좀 주가가 떨어지거나 가만히 있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또 올라가거나 뭐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근데 그건 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뭐 그럴 때도 있고 안 그럴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따져보면은. 자, 하여튼 이 매매 시간은 9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오후 3시까지, 이게 좀 늘어나가지고 이제 오후 3시가 되고, 최근에 와서는 요거 좀 더 늘리자는 얘기도 있고 좀 줄이자는 얘기도 있고 뭐 그래요. 그래서 또 시간 직전 9시 직전에 소위 이제 동시효과라고 해가지고 뭔가 처음에 시초가를 형성하려는 거래들을 합니다. 주문들을 받아서. 그리고 끝나고 나서도 또 이 종장 직전에 또 이 동시효과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종가를 좀 더 신뢰성 있게 모으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씩 거래 방식들이 시간대마다 조금씩 다 다르고요. 또 종장 후에도 또 소위 이제 단일가 매매라고 해가지고 종장 후에도 또 거래를 할 수가 있겠는데, 그때는 이제 활발하게 거래가 안 되는 시기이다 보니까 그때 주문을 내면은 그 거래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렇겠어요. 자, 매매 제도는요, 이게 이제 거래 금액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거래 금액이 한 주당 뭐 2,000원, 3,000원 하는 그런 주식이다 그러면은 한 단위 거래가 10주 단위로 거래가 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기본적으로는 다 1주 단위로 거래가 되는데, 예를 들어 0.5주, 0.23주, 0.33주, 3분의 1주 이런 것들은 없죠. 당연히. 그런 건 당연히 없겠고. 그러나 이제 시간 외 시장에서는 다 소위 이제 단주 거래라고 해서 10주 단위로 거래가 되는 주식들도 1주 단위로 거래가 가능하겠습니다. 자, 호가 단위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얼마를 부를 거냐, 사는데 얼마 부르고 파는데 얼마 부를 거냐 하는 그 문제고, 결국 이제 부른 가격에 따라서 체결가가 형성이 되는 건데, 요게 이제 대략 가격 수준에 따라서 호가 단위가 달라요. 다시 말해서 내가 5원 호가 단위인데, 그거보다 이제 예를 들어 50만 원 이상이면 1,000원이 호가 단위죠. 그럼 50만 원 이상이면 이제 예를 들어서 70만 원이다. 예를 들어서 74만 2천 원, 이런 호가 낼 수 있다 없다? 낼 수 있다. 근데 74만 2,300원 이런 호가는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는 사람도 1,000원 단위로 74만 3,000원에 낼 건지, 사는 사람 74만 2,000원에 낼 건지, 그 사이가 되는 무슨 74만 2,500원, 74만 2,300원 이런 거는 호가 단위가 1,000원이기 때문에 안 되겠습니다. 안 되고, 그래서 5원인 거는 5원 단위로 되는 거고, 10원인 건 10원 단위로 되는 거고, 또 100원인 거, 500원인 거, 1,000원인 거, 이와 같이 가격 수준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겠고요. 자, 우리가 신문에 종종 나오는 용어들 중에 이제 KNX 거래 방식 중에서 요 세 가지가 종종 나오게 되죠. 그래서 급격하게 폭등하거나 폭락하게 될 때 가격 제한폭, 요즘 이제 15%가 아니고 요게 이제 3 플러스 마이너스 30%로 바뀌었고요.
보통 이제 또 서킷 브레이커 코스피 지수가 크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경우에 잠시 매매 중단을 시키는 좀 진정하라고 열기를 좀 식히느라고 그런 게 있고 또 그 이 선물 쪽하고 현물 쪽 다시 말해서 코스피 200 선물과 현물 지수가 너무 이게 그 저 중에서 이제 선물도 굉장히 그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이제 코스피 지수 선물 지수가 급변동할 때 보통 이제 이 선물지수 급변동에 따라서 프로그램 매매가 자동적으로 막 증권사마다 다 들어오게 되는데 그 프로그램 매매를 일시에 정지시키는 소위 이제 사이드카라고 하는 그런 제도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유가증권 시장, 코스닥 시장 다 마찬가지로 개별 종목에 대해서 또 시장 전체에 대해서 뭔가 이게 과열이다라고 하는 게 포착되는 그런 순간 이런 소위 시장 안정화 장치, 가격 제한폭, 서킷 브레이커, 사이드카 이런 것들이 이제 발동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기타 그 주식 관련된 용어 중에서 시가는 마켓 밸류 시가도 있겠지만 시초가 처음 시작할 때 그 개장할 때 가격이 얼마냐고. 자, 기준가라고 하는 것은 별일이 없으면은 어제 종가하고 같아요. 그래서 어제 종가가 오늘의 기준되는 가격이다. 요걸 기준으로 해서 시가를 결정을 하고 그 기준가를 바탕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30%의 밴드가 결정이 되는 그게 바로 기준가가 되겠고요. 별일이 없으면은 어제 종가가 그대로 기준가가 되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는 거죠. 예를 들자면은 100분의 1 분할했다. 그럼 어제 종가가 100만 원이다. 그냥 주가가 너무 커서 100분의 1로 분할을 해요. 그러면은 오늘의 기준가는 그거 종가의 분할 10분의 1로 분할했다 합시다. 100만 원 너무 비싸서 근데 종가가 100만 원 끝났어. 근데 10분의 1 분할했다. 그럼 그 다음 기준가는 그 다음 날 아침에 기준가는 10분의 1인 10만 원이 돼. 10만 원. 그게 기준가예요. 그런 이벤트만 없으면은 전부 다 금일 아침에 기준가는 어제 그러니까 전 거래일의 종가가 되겠고 이런 그 어떤 주식 발행 주식수의 변동을 초래하는 이런 어떤 결정이 있게 되면 기준가가 조정이 되는 것이죠. 자, 고가는 그날의 가장 높은 가격, 저가는 그날의 가장 낮은 체결가, 종가는 그날 결국 종장 직전에 한 10분여 정도 주문을 한꺼번에 사는 놈과 파는 놈 한꺼번에 다 받아서 거래 그 체결량이 가장 그 많은 가격으로 종가 체결을 해버리게 되는데 그게 바로 종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시각각 하루 종일 시시각각 거래할 때는 주문을 한꺼번에 다 받는 게 아니라 실시간으로 그 매수자 매도자가 호가를 내고 그때그때 상황 따라서 체결가가 결정이 되는데 종장 직전에 종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종가가 가장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날에 가장 마무리하는 가격이고 그 가격이 신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기존에 거래하는 방식이 아니라 종장 직전에 이 주머니를 싸그리 다 모아서 최대로 거래 체결이 가능한 그런 체결가를 결정을 해서 체결을 해버리고 그게 바로 종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건 이제 동시효과 또는 단일가 매매라고 하고 하지만 실시간으로 거래가 될 때는 소위 개별적인 경쟁 매매가 되겠어요. 자, 기타 지정가를 주문하느냐 시장가를 주문하느냐 하는 그런 그 이슈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요게 바로 KRX로 들어가서 다시 말해서 이제 KRX 직접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요거는 M증권사 그러니까 그 미래세대인데 그 미래세대의 아주 과거 시스템의 그 인터페이스가 되겠습니다. 꽤 오래된 근데 그 뭐 지금도 여전히 뭐 이거가 크게 변화가 없겠는데 자, 지금 보다시피 이 거래창을 보면은 보통 우리가 호가판이라고 하는데 위에가 매도 그 위쪽이 파는 놈들은 비싸게 팔고 싶어 하니까 매도 호가고 아래쪽이 매수 호가예요. 그래서 지금 9,150원에 사겠다는 주문이 2,210주가 있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와 같이 예를 들어서 9,210원에 팔겠다는 주문이 2,000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KLX에서는 이렇게 주문량이 많으면은 위로 10개 매도 호가랑 아래로 10개 매도 호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지금 거래 상황, 유동성 상황이 어떤가를 들어가 보면은 쉽게 알 수 있어. 굉장히 정보가 상당히 투명한 시장이다. 만약에 이게 딜러들의 시장인 장외 시장이 되면은 일반 개인들한테 이런 상황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자기들끼리도 공개가 안 되고.
그러니까 지금 시장 상황이 어떤지, 어느 가격에 내가 이걸 사야 되는 게 맞는지, 이 어느 가격에 이걸 팔아야 되는 게 맞는지가 좀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 장내 거래소 시스템이고 100% 전자 거래를 하고 위아래로 10개씩 호가를 보여주는 지금 KRX 시스템은 상당히 투명성이 높은 그 시스템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투명성이 높다는 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겠습니다. 물론 항상 장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은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게 정상적으로 거래가 되는 주식이면은 지금 이게 대우건설 주식이죠. 이것보다 종목명이 뭡니까? 대우건설 주식인데, 자, 대우건설 주식을 지금 이 종목 창에서 이렇게 쳐서 보면은 그 호가판이 나오게 되고, 지금 호가 상황이 어떠냐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매수 물량과 매도 물량이 위아래로 이런 방식으로 지금 매수 물량과 매도 물량이 매수는 매도대로 또 매도는 매도대로 이렇게 그 대기하고 있다.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런 거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내가 얼마로 주문을 어떻게 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결정을 해야 되는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지금 그 여기 나오는 이 수치들의 의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9,150원에 2,210주 사겠다는 주문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 주문 중에서 가격이 제일 높은 매수호가가 가장 높은 게 요게 바로 최우선 매수 호가, 요게 최우선 매도 호가, 매도 호가를 이와 같이 위쪽으로 오름차순으로, 요거 매수가를 아래쪽으로 내림차순으로 이렇게 다 당연히 이게 정리가 되어 있는 거죠. 높은 가격에서 낮은 가격으로, 낮은 가격 높은 가격으로. 그래서 지금 체결 가능성이 가장 높은 매도가는 이거고, 체결 가능성이 가장 높은 매수가는 요 가격이 되겠고요. 자, 지금 이거는 지금 보면은 그 호가 단위가 10원 단위인데, 10원 단위인데 지금 그 최우선 매수호가는 9,150원이고 최우선 매도호가는 9,180원이어서 소위 비드 애스크 스프레드가 얼마다? 10원이에요. 10원이 아니라 30원이죠. 30원. 그러니까 지금 호가 단위가 10원인데도 불구하고 약간 벌어져 있는 겁니다. 이게 벌어져 있어. 만약에 유동성이 굉장히 좋다 그러면 이 비드 애스크 스프레드가 어떻게 될까요? 빡빡하게 가까워지겠죠. 그래서 비드 애스크 스프레드가 낮을수록 어떻다? 유동성이 좋다. 비드 애스크 스프레드가 벌어질수록 유동성이 어떻다? 안 좋다. 그래서 유동성이 굉장히 안 좋은 주식은 최우선 매도 호가가 예를 들어 9,500원 뭐 이렇고, 최우선 매수 호가가 예를 들어 8,900원 막 이래요. 그리고 위로 10개 나타낼 것도 없이 사겠다는 주문도 몇 주 안 돼. 9,500에 1주 사겠다. 예를 들어 9,000 띄엄띄엄 완전히 띄엄띄엄 9,800원에 2주 사겠다. 예를 들어서 9,900원에 뭐 3주 사겠다. 8,900원에 3주 사겠다. 뭐 8,500원에 2주 사겠다. 뭐 이런 식의 호가판이란 말이야. 이게 유동성이 굉장히 안 좋고, 그러니까 그 지금 그 비드 애스크 스프레드도 무려 얼마로 지금 보다시피 600원이나 지금 벌어져 있는 그런 거고, 위에도 매수 물량 이거는 보면은 막 몇천 주씩 있는 거고, 이건 아래도 몇천 주씩 막 있는 거, 굉장히 그 매수호가 지금 보여지는 물량만 29,000주, 매도호가 지금 보여지는 물량만 지금 얼마? 한 28,000주가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니까 이 대우건설 주식은 샀다 팔았다 하기가 굉장히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주식이다. 유동성이 비교적 상당히 좋다. 물론 좋긴 하지만 그래도 비드 애스크 스프레드가 호가 단위 10원보다 그거의 3배인 얼마만큼 지금 30원만큼 벌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는 내가 지금 주식을 사고자 하는 사람으로서 매수를 하고 싶은데 빨리 사고 싶다 그러면 시장가 주문을 하면 돼. 시장가. 예를 10주 사고 싶다 그러면 그냥 시장가 주문하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 호가판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전제하에 얼마에 체결이 되느냐? 9,180원 최우선 매수호가, 그러니까 매도호가, 팔겠다는 가격 중에서 가장 낮은 가격에 10주가 체결이 되고, 그래서 1250주 중에 10주가 소화가 돼서 1240주만 남게 되겠죠. 그쵸? 그게 바로 시장가 주문. 만약에 시장가는 2000주를 주문했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 당장 사고 싶어서 시장가는 2000주를 주문했다. 그러면은 지금 호가판 변화가 없다는 전제하에서 9,180원으로 몇 주가 1250주가 2000주 중에서 체결이 되고, 나머지 750주가 여기 있는 750주가 어느 가격에 9,190원에 10원 더 높은 가격에 체결이 된다. 그러니까 2000주를 주문했기 때문에 첫 번째인 1250주가 먼저 소화가 돼야 되고, 나머지 750주는 1930주 중에서 750주가 소화가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서 그때 가장 최근의 체결가가 얼마냐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가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파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시장가로 내면은 당연히 최우선적인 가격이 먼저 체결이 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10주를 시장가 냈다 그러면 9,150원에 체결이 되는 거고, 매도. 파는 사람이 팔고 싶은데 시장가로 매도 주문 냈다 그러면은 시장에 나와 있는 매수 주문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인 9,150원에 10주가 체결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3,000주를 매도 주문 시장가로 냈다 그러면은 3,000주 중에서 2,210주가 먼저 체결이 되고, 얼마로? 9,150원에. 그 다음에 조금 더 낮은 가격인, 자, 매도자 입장에서는 높은 가격일수록 좋은데 하여튼 조금 더 낮은 가격인 나머지는 3,000주 중에서 나머지는 여기서 소화가 돼서 9,130원에 그 매도 가격이 체결이 되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거래를 하는 거예요. 서로 간에 매수자와 매도자가 이 호가판에다 호가를 내 가면서.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거는 내가 어떤 주식을 어떻게 지금 체결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내 주식이 체결과 됨과 동시에 이 호가판 상황이 확 변하게 됩니다. 그때. 그렇죠? 자, 지정가 주문이 있는데, 지정가 주문은 내가 당장 사야 되지 않으면은, 내가 지금 당장 살려면 9,180원에 사야 되는데, 나는 아무리 봐도 지금 이 주식은 9,120원 정도가 적당하다. 내가 10주를 지금 사야 되는데, 그럼 9,120원 10주를 지정가 주문을 내요. 그러면은 여기로 들어가. 9,120원 있으니까. 그러면서 여기서 3,440주에서 3,950주로 10주가 더해지게 되겠죠. 요게 지정가 주문이야. 그럼 요건 어떻게 체결이 되느냐? 여기서 계속 이 가격이 그 호가판이 계속 왔다 갔다 변하고 체결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이게 막 계속 변화합니다. 변화하다가 가격 체결가가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그게 그날가 주가가 올랐다 내려갔다 하는 걸로 보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는 와중에 여기까지 내려와서 내가 지정가로 낸 9,120원이 10주 매수가 9,120원에 체결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왜냐면 여기가 안 내려올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 사긴 사야겠는데 좀 느긋하면은 굳이 시장가로 사지 말고 지정가로 주문 내놓고 기다리는 거고, 그럼 그날 재수 없으면 체결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체결이 될 수도 있고, 내가 혹시라도 안 되는 가능성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내가 지금 당장 주식을 사야 된다, 지금 팔아야 된다 그러면 반드시 어떻게? 시장가로 주문을 내야 되는 거고. 시장가로. 그러면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그 최우선적인 가격으로 사게 되거나 팔게 되는 거지만, 좀 더 비싸게 팔 수 있거나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날리게 되는 거죠. 그 트레이드 오프를 감안해서 지정가 주문을 내거나 시장가 주문을 내거나 해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또 하나는 내가 실수로 지정가 주문 매수 주문을 내야 되는데, 지금 제일 높은 게 9,500원, 9,150원이니까 9,150원보다는 낮은 가격으로 지정가 매수 주문을 내야 되는데 내가 실수로 9,200원에 10주를 지금 지정가 주문을 냈다. 그럼 9,200원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거 이하로 내야 되는데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호가들이 이렇게 9,180원짜리 호가도 있고 9,190원짜리 호가도 있는데, 네가 바보같이 9,200원의 호가를 냈으니까 10주 체결은 여기에서 체결을 한다. 그렇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바로 실수라는 걸 알아채고 최우선적인 가격으로, 그러니까 시장에 나와 있는 이 그 매도자들이 낸 주문들 중에서 요 매수자에게 지정가로 냈지만은 이 사람에게 가장 유리한 가격으로 먼저 체결을 해줍니다. 그래서 실수로 9,200원의 지정가로 사겠다. 원래는 이 아래쪽으로 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느긋하게 좀 기다려야 되는데, 바보같이 지금 시장가를 주문하는 것도 아니고 9,200원의 지정가를 주문을 해버리면은 사실상 뭘로 취급한다? 시장가 주문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9,200원에 체결이 되는 게 아니라 10주가 얼마로? 9,180원에 체결이 되고요. 자, 파는 사람 입장에서도 실수로 9,180원보다 더 높은 가격의 지정가 주문을 내야 될 텐데 바보같이 9,100원의 지정가 주문을 내버렸어. 자, 그런 경우도 시정가 매도 주문이 낸 걸로 간주를 해서 우선적으로 가장 먼저 그 유리한 가격으로 먼저 체결을 하게 된다. 이 거래소 시스템이. 자, 그게 바로 지금 현재 우리가 KRX 장내 증권 거래소 시스템에서 취하는 방식이고,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호가판을 보고 거래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투명적인 정보화에 상당히 좀 편리하게 거래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지금 당장 내가 체결하고 싶다 그러면은 시장가 주문을 내가 조금 느긋하게 기다리면서 좀 더 유리한 가격에 팔거나 유리한 가격에 사야 된다 그러면 지정가 주문을 내면은 되겠습니다. 자, 기타 KRX에는 주식만 거래가 되는 게 아니라 앞서 얘기했던 유가증권 시장, 코스닥 시장, 코넥스 시장 말고 또 파생 상품 시장 및 장내 채권 시장도 있어요.
그러니까 파생 상품 시장도 여기서 거래가 돼. KRX에서 그 이 디비전이 다르고 또 장내 채권 시장도 또 장내 채권이 또 국채 회사채 등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주로 이제 NIS나 아멕스 이런 데는 주식만 거래가 되고 시카고에는 CME, CBOT 이런 데는 주로 이제 선물 거래소가 되겠고요. 자, 하여튼 그 거래소에 상장돼 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딜러, 금융기관, 기관 투자자 또는 딜러가 아니어도 개인들도 쉽게 이 시장 들어와서 거래를 아무런 차별 없이 거래를 할 수가 있다. 굉장히 개인들에게도 소액 거래하는 개인들에게도 아주 상당히 높은 정도의 그 시장 접근성을 제공을 한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그 금융상품이 주식이 아니어도 KRX에 상장이 되어 있으면은 개인들이 거래를 하기가 상당히 쉽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KRX에서 거래가 되는 거 여러 가지 좀 따져보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장내 파생 상품, 선물 옵션, 그러니까 코스피 200 지수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선물 옵션 활발하게 거래가 되고 있고, 개별 주식을 기초로 하는 선물 옵션 거래는 잘 안 되는데 있긴 있습니다. 기타 채권 선물, 또 통한채 선물, 또 달러 선물은 상당히 활발하게 거래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개인들이 외환시장 들어가서 선물환, 소위 선도환 거래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KNX에 있는 달러 선물을 갖고 뭐 달러 거래에 따른 어떤 해칭이나 투기를 하게 되고요. 기타 달러, 엔, 유로 뭐 이런 것들 기초로 하는 선물들이 있는데 거래는 잘 안 돼요. 기타 또 금 선물, 금 현물도 있고, 그러니까 KNX가 좀 특이하게 실물 상품, 뭐 석유, 금 이런 것들 거래하는 그런 거래 시스템도 갖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융 거래 중개소가 아니라 심지어 이런 실물 거래까지 석유 전자 거래라든가 금 전자 거래라든가 이런 것들까지 자기네 그 거래 시스템을 갖고 거래 중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만 거래를 하는 거 아니라 장내 각종의 파인 상품, 또 뭐 금선물, 돈육선물 지금 완전 망했고 잘 안되고, 또 기타 장내 채권, 앞서 여러차례 얘기했던 주로 이제 장외 채권 시장이지만 장내로 상장돼서 국채, 지방채, 특수채, 그리고 회사가 발행하는 기업이 발행하는 사채 중에서 전환사채, 신주 인수권분사채, 교환사채, 또 약간의 또 일반 사채 이런 것들이 또 그 거래가 될 수가 있겠고요. 기타 ELW, ETF 하여튼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금융 상품, 신주 인수권, 증서, 증권 조금씩 의미가 달라요. 또 이제 펀드에 해당되는 수익 증권, 또 부동산 리츠라고 하는 부동산 투자회사 펀드, 또 기타 이제 선박 투자회사, 또 인프라 투자회사, 또 기업 인수하는 회사, 기타 또 외국 기업들도 특히 이제 중국 기업들이 우리나라 많이 상장들을 하는데 이제 많은 경우에 좀 부실화되는 경우가 많아요. 외국 기업들도 하여튼 우리나라 그 KNX 들어와서 원화표시 증권을 주식을 발행을 해서 상장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주식 가치는 저희도 우리 가치평가 모형 잠깐 얘기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뭐 주식이 아니라 계속 미래의 캐시플로우에 대한 청구권이죠. 근데 주식은 만기가 없기 때문에 특정 만기에서 터미네이트 되지 않고 영원히 가는 거고, 미래 캐시플로우를 적절한 할인율로 이와 같이 다 할인을 해주면은 현재 그 가치, 현재 가격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뭐 워낙 당연한 얘기고요. 자, 근데 거듭 모델이라고 하는 게 일단 우리 주식가치 평가 모형에서는 일단 만기가 없다. 그래서 이게 점점점으로 표시가 되고, 이제 가장 편리한 모형 중에 하나가 가장 심플한 모형 이런 거 없죠. 실제로는 매 기마다 지금으로부터 1년, 그러니까 연단위를 친다면은 해마다 같은 금액의 배당을 영원히 지급한다. 이건 뭐 전에 봤던 영구채, 컨설 같은 건데 뭐 주식도 이렇게 본다. 그래서 프라이싱을 하면은 주가가 얼마냐 이렇게 나오는 거지 뭐. 그게 뭐예요? 알버넷 P잖아. 알버넷 D잖아. 알버넷 C. 그렇죠? 그러니까 할인율분의 매기 지급하는 그 금액이 바로 주가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심플한 그 고드 모형이 되겠고, 고드 모형. 고드 모형 중에서 이제 좀 더 약간 복잡성이 있는 거는 기업이 성장하기 때문에 자, 다음 기회에 D1만큼의 배당을 지급하지만 그 이후로는 GA 레이스로 매번 성장률이 어떻게 GA 레이스로 늘어난다. 자, 그때 주가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고, 이거는 전에도 얘기했듯이 R 빼기 G분의 C이고, 지금 여기서는 할인율 빼기 성장률, 배당 성장률 분의 첫 번째 지급액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또 하나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주식에 대해서는 실제 우리가 프라이싱을 할 때 요 할인율이 중요한데, 할인율은 리스크 프리 레이시다 아니다? 당연히 아니죠. 이게 리스크 프리 할 리가 없잖아. 그쵸? 이게 리스크 프리 할 리가 없어. 이 리스크 프리 할 리가 없어.
근데 이게 사실 그 교과서적으로는 이게 미래 캐시플로우가 이렇게 정해져 있다. 미래 GL 레이스로 증가하는 게 정해져 있다. 그때 주가가 얼마냐 하는 거니까 이건 뭐 사실 무위험 자산이에요.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사실 교과서에 나오는 이 고든 모델하고 이제 현실 실제 주가 평가하는 거하고 상당히 괴리가 될 수밖에 없겠는데 기본적인 컨셉 자체는 이렇다. 기본적인 개념은 이런 건데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고든 모델이 가장 그 주식 평가 모형에서 가장 심플한 모형이 되는 거지만 사실 실무에서 이걸 갖다 써먹기는 굉장히 어렵고 여기서 이제 할인율이라고 하는 게 리스크 프리 레이스로 디스카운트 하는 거는 아니다. 주식 할인율로 이제 적절한 할인율을 찾아야 된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굉장히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자, 기본적으로 미래 캐시플로우에 이게 랜덤 베리어블이 그게 기대치를 할인한 거다. 기대치를 할인하는 거니까 우리가 전에 공부했던 걸로 치자면은 리스크 유트럴 익스펙테이션으로 하고 그 다음에 리스크 프리로 디스카운트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기 후에 지급받는 이 배당도 확률 변수고 그래서 기대치를 분자로 놓는데 이거를 디스카운트 하려면은 리스크 프리보다 높은 리스크 프리미엄까지 감안된 할인율로 할인을 해야 되니까 이게 굉장히 복잡한 얘기고 그래서 리스크 유트럴 익스펙테이션으로 우리가 리스크 유트럴 월드였었더라면 형성되었을 기대치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리스크 프리 레이스로 2년 기간인 거 감안해서 이와 같이 디스카운트를 해주겠어. 이론적으로 이렇다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그래서 이게 그 이론적은 이런데 이 현실에 쓸 수 있느냐? 현실을 쓰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교과서적으로 이런 원리가 있고 이걸 뭐 연습 문제도 있고 시험 문제도 풀 수 있지만 그래서 리스크 유트럴 밸류에이션을 한다. 이게 이제 교과서적인 원리이긴 하지만 실무에서 그럼 리스크 유트럴 밸류에이션을 잘 쓸 수가 있냐? 쉽게 쓰기가 대단히 어렵다. 자, 유가증권 시장 그 코스피와 시가총액인데 요거 이제 그 이그샘플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코스피 시가총액하고 코스피 지수가 90년도부터 이게 지금 아마 일별 데이터일 것 같은데 그 한번 여러분들 데이터를 더 찾아보세요. 찾아서 이런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좌측에는 코스피 지수, 우측에는 시가총액이 표시가 되는 이런 두 개 시계열이 하나의 그림에 그려지는 지금 요거는 90년도부터 2010년까지 그린 거니까 2010년도부터 벌써 지금 2020년이니까 벌써 10년 더 됐죠. 10년치를 더 업데이트해서 보시고요. 벌써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 2000을 살짝 넘었던 거고 요게 글로벌 금융위기 때 무려 900선까지 떨어졌다가 이게 차츰 또 올라서 한 2013년이면 2000선에 도달을 하게 되고 거기서 계속 부합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다 최근에 코로나 위기로 이게 지금 1400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또 급등해서 지금 2200까지 왔다. 지금 신문에서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 뒤쪽 요 이후 뒤쪽의 데이터를 찾아서 이런 그림을 꼭 그려보시기 바라고 그려보면은 굉장히 재밌는 사실들을 좀 유추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유가증권 거래 대금은 뭐 거의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늘어나서 10년 전에도 거래 대금이 무려 하루에 거의 뭐 10조 원 지금 더 늘어났을 건데 외환 시장은 이거보다 더 커요. 이거보다 더 큰데 하여튼 보통 이제 이 금융시장 단위로 보면은 외환시장하고 지금 우리 그 증권거래소에서 주식시장 장내 그러니까 장외는 잘 거래가 안 되니까 장내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여기 거래대금 보면은 거의 뭐 다 하루 거래량만 10조가 넘는 그런 거래량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최근 데이터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업데이트해서 보시고 이건 코스닥 시장의 상황인데 코스닥은요 이게 참 그 이게 힘든 게 이게 이제 그 처음에 그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처음보다는 이게 많이 오른 것처럼 그 그려졌는데 이게 이제 처음에 100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100에서부터. 그래서 100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했다가 어 지금 미안합니다. 이게 지금 자 지수는 지금 빨간 선이죠. 지수가 이게 아마도 처음에 이제 시작이 이제 95년도니까 요 이제 더 앞서 시작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95년도에 원래 100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100의 단위가 좀 너무 낮다 해가지고 이걸 1000으로 어딘가부터 바꿨어. 그래서 최초 시작점은 이제 1000으로 해서 다시 계산되는 코스닥 지수가 되겠는데 지금 여러분들 코스닥 지수 한번 찾아보세요. 얼마인지 한 800 많아야 뭐 이 정도 됩니다. 커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처음 시작이 1000인데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다가 그 소위 그 2000년대 초반에 IT 버블 때 무려 이 1000이 어디까지 갔냐면 3000선까지 막 갔어요. 그래서 코스닥 시장에 있던 그때 그 무슨 새로운 데이터맨이라고 하는 그런 회사가 있었었는데 이게 삼성전자보다도 시가총액이 더 컸었어. 주가가 하도 많이 올라가지고
그럴 정도로 어마어마한 소위 IT 버블이 있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그리고 완전 폭락해가지고 한 2, 3년 만에 완전 폭락해가지고 처음에 시작된 1000도 안 되는 수준까지 지금 폭락을 한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오는 거야. 지금까지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래서 이제 코스닥 시장에 투자를 많이 했다가 이제 실패를 한 사람들이 이때 사실 이렇게 돈 번 사람도 있고 이렇게 돈 잃은 사람도 있고 이때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지금 낮으니까 언젠가 1000 이상은 회복을 하겠지 해서 이제 뭔가 투자를 한 사람들이 있는데 하여튼 지금 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와중에 지금도 지금 뭐 800 뭐 이 정도 아직 그 최초의 그 지수 1000 그 초기값 1000은 아직 벌써 20년이 넘었는데 25년이 다 돼가는데 지금 초기 1000을 아직 확보를 못하고 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코스닥 시장이 여러 가지 그로스 마켓 중에서 그나마 여전히 살아서 작동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다른 나라 일본, 중국, 영국 다 마찬가지, 독일 다 마찬가지인데 유마켓, 그로스 마켓들이 다 있었었는데 그 미국의 나스닥 보고 따라서 나스닥만 잘 나가고 그리고 우리나라 코스닥 정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나머지 시장은 뭐 사실 거래가 잘 안 되고 뭐 주가 떨어지고 기업 망하고 막 해서 결국은 다 사라져 버렸단 말이죠. 그나마 코스닥 시장이 지금까지 버티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시가총액은 전반적으로 뭐 하여튼 크게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거래 대금도 하루에 뭐 그 10년 전만 하더라도 한 5조 6조까지도 3, 4조까지도 갔었던 거고 최근까지도 요거 업데이트해서 한번 그려보시고 또 하나 코넥스 시장 있죠. 코넥스 시장은 아마 시작이 2013년 14년 정도가 될 텐데 그때 기점으로 해서 자료 찾아서 한번 그려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우리 그 지분증권 13주차 강의 지분증권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고요. 자, 뒤에서 우리가 가상화폐를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